글쎄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합니다만은 말을 바꿔서 정규직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자기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 체계라고 하는 원칙만 만들어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준이 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절반이다 이렇게 이필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 3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적게 가져가는지 누가 많이 가져가는지는 굉장한 분석이 필요해요. 분명히 한쪽은 적게 가져가고 한쪽은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을 없애지 못하면 밑에서 과소임금을 받고 있는 영역을 부추길 수가 없죠. 그런데 밑에 것만 얘기하고 위에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약간은 사실과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윗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통렬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임금 비중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강력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납품으로 쭉 내려가는 그 하단 부위에 저 마지막에 하류 쪽에 가면 굉장히 곤란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드는 산업 내 불균형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기득권을 깨지 않으면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기득권을 깨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임금의 결정되는 방식이 각자 일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또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유연한 임금 제도죠. 그 유연한 임금 제도를 못 맞추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절대 임금이 도요다보다 높거든요. 신입사원 임금은 도요다보다 근 2배나 됩니다. 이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하단부의 비정규직을 설명할 수도 없죠. 밑에 부분을 위로 끌어올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임금이 생산성을 잘 쫓아서 시장에서 아주 민감하게 조절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거기에서 안전성도 나중에는 보장이 되는데 자꾸 밑에 것만 얘기하면 좀 곤란한 문제도 있죠. 밑에 것도 얘기를 좀 해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니라 네덜란드의 예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의 상위 시장이 지금 너무 경직돼서 이걸 타파해야 된다. 노동개혁에 초점이 여기 맞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합의 이후에 노동시장이 많이 유연해졌다고 합니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요. 거기는 그런데 비판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그 비정규직의 그 지옥이라 그럴까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직업 구분은 풀타임 일이냐 아니면 파트타임 일이냐 이것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거는 우리가 그걸 갖추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파트타이머라고 하는 분들이 풀타임 잡이 아닌 시간 선택을 하는 분들이 근로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벌어지긴 하지만 다른 일로 차별받거나 혹은 해고와 관련한 특별한 차별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풀타임이 아닌 분들도 내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잘못 대우받고 있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좀 선택해야 되는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 남아서 경제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한 70% 가까이가 파트타이머로 종사하시는데 우리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파트타이머라는 분들, 백화점에서 하시는 분들, 또 경비원 하시는 분들 차별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데서 자꾸 이 상위 노동시장의 문제만 지적한다는 거는 물론 저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게 마치 마법의 열쇠처럼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파트타임 잡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하루에 오후에 몇 시간씩 일한다 이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그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그쪽에 있는 것이 대칭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쪽의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음지 양지로 따지면 대칭되는 부분은 실업 상태입니다. 실업 상태냐 취업 상태냐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심각한 양극화라고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공장 내에 거의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임금 차이가 극심하게 나는 절반 이상 5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종류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죠. 예를 들어서 실업 상태에 있다가 부분적으로 파트타임 잡으로 취업한 것은 취업 상태니까 축하할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차이를 논할 문제는 본질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본질의 문제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양극화죠. 예를 들면 신입사원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왜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또는 SK텔레콤이다.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위쪽 단은 정부 규제가 심하거나 정부 면으로 장사를 하거나 독점기업이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강력한 노조가 존재하거나 이런 데는 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일에 젊은 부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사회의 1% 안에 드는 아주 상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직장에 들어간 아이들이 SK텔레콤 같은 직장에 들어간 커플이 2명이서 결혼했다 그러면 연봉이 1억 2천, 3천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사회 최상단 부위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양극화 논란이 있는 거지 실업 상태에 있다가 겨우 면에서 파트타임 잡하는 여기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필상 교수님. 예. 우리가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논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요. 네. 청와대 회의 같은 데 가봐도 잘못된 예를 들어서 채용 유발 개수를 가지고 채용 유발이 많이 되는 업종의 일자리를 우리가 지원하자 이런 주장을 청와대 회의 같은 데서조차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경제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 기계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직장이라 함은 기계화가 잘 되어 있는 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생산성이 높고 단위 근로자당 생산성이 높고 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많이 쓰는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임금이 낮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위 매출액당 사람을 가장 많이 쓰는 일자리는 도소매 숙박이죠. 거기에는 거의 비정규직입니다. 골목 상권 100%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을 많이 고용한다는 위주로 얘기를 잘못 전개하게 되면 우리 산업을 점점 후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 상권 보호해야 되고 동반 성장해야 되고 중소기업 보호해야 되고 말하자면 사람 위주로 그러면 농업을 보호하면 돼요. 농업이 단위 매출액당 채용 유발 개수가 가장 높거든요. 그럼 우리는 1960년대 이전의 농업 사회로 돌아가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봉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피스트를 해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트북 컴퓨터의 보급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버스 안내양의 일자리를 위해서 버스 카드를 공급을 중단시킬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는 자율주행차, 드라이브가 없는 차를 만들면 아마 대한민국 택시기사들 전부 실업자 되고 대한민국 운전기사들 전부 실업자 될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없어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무지하게 많은 오락거리라든지 새로운 일자리가 터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교육이 되고 계속해서 그래야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어느 업종에서 10억당 일자리가 취업 유발 개수가 높으냐. 그러면 전부 농사 지으러 가야 돼요. 아니, 산업부조 고도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 아니고요. 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필상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로봇을 쓰는 것보다는 기계화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쓰자고 하시니까 그렇게 가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청년 일자리가 왜 없느냐. 보세요. 청년 일자리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만들려고 노력해 왔는가 실제로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청년 일자리, 알바, 무슨 이런 일자리는 많아요. 왜? 전부 그런 일자리를 정부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보호하고 있는 일자리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정규직 주필께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소돼야 되지만 그게 맞는 키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심지어 그것마저 미루고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아까 기업 경직성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 텐데 스웨덴에 가면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정책적으로 담보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사람은 많이 쓰지만 효율이 낮았던 산업들을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할 때 일시적으로 그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마찰적 실업자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연대해서 임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대라는 게 정부와 기업이 여기 참여하는 겁니다. 실업자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취업 훈련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과정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니까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예방하는 건데 우리한테 과연 그런 게 있느냐? 산업구조 고도화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기업도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우리 기업들 감세 주장 많이 하죠. 그리고 네. 노동시장 유연화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 궁리를 안 하는 거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개 경제활동 인구의 7, 8%가 되는데요. 아예 정부에서 찍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까지 제공해 줍니다. 다음 일자리 이거 괜찮겠다. 이 분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돈은 다 연대해서 냅니다. 그래서 연대임금제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런 적극성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네. 기업들이 경직돼 있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내 여러 가지 시장에 관한 토론을 우리가 하면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인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환경이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연대임금 제도 같은 것은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소위 스웨덴 복지 체계가 완성되면서 거의 이제 완성이 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대임금 제도는 대기업에는 굉장히 유리한데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직장에서 그만두면 바로 절벽이라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노동조합 사내에서 결사적으로 해고를 저지하게 되고 이제 실제로 해고되면 바로 절벽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김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소위 뭔가 소셜 세이프티 네트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습니다. 또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 사회적 안전망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힘닿는 대로 꾸준히 진전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연대임금 제도는 중소기업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한 임금 제도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같은 임금을 적용하다 보면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그 임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대기업은 오히려 자기가 줄 수 있는 여력보다 적게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스웨덴 경제가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은 다 탈출하거나 덴마크 이쪽으로 다 내려와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망하거나 해서 덴마크 경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형태의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임금제도를 이런 걸 얘기할 때 취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장기간에 그 제도가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투쟁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노동조합은 뭔가 사회적 또는 기업으로부터 뭔가 좀 적정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그게 한 30년 지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누구라도 인정할 정도의 과도한 경직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어떤 제도가 장기화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정규재 주필께서 임금 경직성이 참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 비용이 올라간다. 그것이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어떤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해명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 보면은 산하 유보금이 수백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정말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 줬느냐? 정말 중소기업들에게 제대로 대금 줬느냐? 정말
실업자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느냐. 그 이익만 쌓아놓고 있으면 어떡하냐. 정말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이게 정말 그 노동 비용이 높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사내유보금이라면 어떤 부자 개인이 은행에 구자를 쌓아놓은 것처럼, 은행 구자에 돈을 쌓아놓은 것처럼 흔히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내유보금이라 하는 것은 공장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사내유보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공장 설비 팔아서 뭘 해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 사내유보금에 공장 대한 설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사내유보금에 현금 유동성이 대한 지금 약간의 굉장히 높습니다. 대기업들 현금 유동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헤매는데 대기업들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은 지금 의식이 자선사업이 있느냐 이런 기본적으로 얘기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기업이 할 일은 길거리 청년 실업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할 일은 자기가 어떻게 산업을 더 고도화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많이 고용할 거냐를 걱정하는 거지 다른 사람 생각해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의 그러면 시장을 현금 유호 독점하진 말아야죠. 아니 그래서 그리고 경제력을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제력을 정규 행사 유착하면 안 안 하는 되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얘기하면 좋다 이런 예.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시장 독점 기업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은 독점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그럴듯한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독점인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골목 상권은 누가 그러면 침범했습니까? 자, 얘기가 지금 좀 확산되는 것 같은데. 아니, 골목 상권은 침해가 조장호 아니고 교수님께서 한 말씀 산업의 하시고 다른 발달이죠. 소재로 넘어가 산업의 보도록 발달과 하겠습니다. 생활의 변화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정규제 침해를 주필. 누가 침해를 해요? 예. 노동개혁의 대전제가 이런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화고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 속에서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서 기업의 여력이 생기면 그게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대전제를 갖고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 기업이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고 여력이 생긴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늘려주지 않는 게 지금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이렇게 노동시장 아닙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그렇게 목을 걸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지 그게 이해가 않죠.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자비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또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도 무슨 자기가 자비로워서 어떤 기업에 공짜로 일해 주러 가는 것은 아니죠. 물론요, 네. 다 계산을 따지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한 사람 채용할 때마다 다 따지고 면접을 보고 고르고 또 고르죠. 면접을 응하는 사람도 여러 기업을 갖다 놓고 고르고 골라서 갑니다. 문제는 그 서로 간에 적정한 일과 임금을 찾아가는 프로세스를 그런 규칙은 정부가 만들어 주죠. 일부는. 그 규칙이 비교적 페어하고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기업을 꿀밤 줘서 야, 몇 명 청년 고용 더해 할당제를 하거나 자, 말씀 중에 자비심을 요구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건 지금 아니죠. 김방희 그렇게 아무리 여력이 있어도 사람을 안 뽑으니까 우리 노동개혁의 대전제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하고 바로 상의해보자는 아무 여력이 거죠. 네. 있어도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의 생산성이 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안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생산성과 임금을 맞춰주면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유연성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기업들은 무조건 생산성과 임금을 저는 동일하게 갖고 고용 갈 거라고 훨씬 많이 늘어나죠.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요? 그거는 그래서 시장 친화적이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경제 한국에서 대부분의 논의가 경제의 마켓 원리는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대기업 편향적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경제 원리는 아니 그게 그 문제가 아닌데 온통 반기업적이죠. 아니, 무슨 반기업이고 뭐 핑계는 떠나서 수가 있나요? 경제 원리를 근데 시장 친화적 아니 근데 네네.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플렉서블한 미국 기업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이라고 흔히 오해하죠. 근데 오히려 굉장히 길어요. 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봐, 당신 말이야. 당신 지금 생산성이 좀 떨어졌어. 그래서 임금을 약간 깎을 수 있겠어? 오케이.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회사 망하는 시점에 일거에 대량 해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재벌 대기업들도 평균 근속 연수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짧아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직원들을 관리하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체근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떨어지면은 이봐 당신 월급 깎을 거야. 오케이. 그럼 나도 나 개인 사정이 있어서 회사 일 열심히 못했어. 오케이. 올해는 좀 깎겠어. 뭐 말한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근속이 안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 회사 가서 당신 몇 년짜리고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서로가 괜찮은 듯이 위선적 얼굴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왕창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경직성에도 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금이라든지 또는 고용 자체도 좀 유연하게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도 이롭다 이런 거죠.